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왜 약이 아닌 영양의학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목표는 경로의 의존성을 통해서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요. 약품과 식품을 구별하여 이해를 하고 또 대체의학을 개관해서 영양의학을 이해하면서 그 영양의학계의 그 인체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 영양하면 또 필수 영양소를 배워야죠. 그래서 필수 영양소는 무엇이고 왜 필수인지를 이해하고 신체의 제기능 발휘를 위해서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가 왜 아픈 거냐고요? 도대체 이렇게 의사에게 상담을 할 때 의사도 전혀 모르는 뭐 그런 얘기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음, 의술은 길고 생명은 짧고 기회는 빨리 지나가고 실험은 불확실하고 판단은 어렵다고 히포크라테스도 그랬는데 낸들 어떻게 하겠나? 기다려봐라. 좀 생각 좀 해보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사실 많이 있죠. 자, 그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있습니다. 그 선서에 포함된 사항 몇 가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자에게 이로운 요법을 선택하고 해로운 치료를 절대 선택하지 않는다. 또 의뢰를 받아도 사람을 죽이는 약을 주지 않는다. 평생을 순수함과 신성함을 지키며 의술을 행한다. 선서를 계속 지키는 한 나는 인생과 의술을 누리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그러나 만약 맹세를 어길 시에 나는 반대 운명에 처하리라. 이게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였습니다. 자, 여러분, 나는 병원만 믿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나는 누가 좋다고 하는 거는 또 다 먹는다. 이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진짜를 의심할 수가 있고요. 또 새로운 경로를 부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새로운 경로를 부인하는 경우를 룬샷이라고 합니다. 룬샷이라는 말은 뭐 주창자를 나사빠진 사람 취급하고 다들 무시하는, 홀대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말하는데 21세기의 의학의 트렌드, 영양으로 옮겨갈 것이다. 제가 이렇게 주창을 했다면 또 이거 룬샷 취급하겠습니까? 자, 우리 경로의 의존성이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경로의 의존성이라는 것은 한번 경로가 정해지면 그 관성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바꾸기 어려운 현상을 말합니다. 2007년 8월에 발사된 우주왕복선 엔데버호 발사에 쓰인 추진체 로켓 너비는 불과 4피트 8.5인치였습니다. 센치로 하면 140.51cm였죠. 사실 기술자들은 이 추진 로켓을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거기에 맞춰서 해야 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 뭐냐면 바로 철길이었습니다. 로켓 추진체를 싣고 갈 철로의 폭이 바로 그 너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철로의 폭은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이 좀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1900년대 초에 그 영국에서 석탄을 운반하기 위해서 철길을 깔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철길의 너비가 그럼 어떻게 해서 정해졌을까? 이건 또 참 난해한 문제죠. 이것을 알아보니까 2000년 전에 로마의 길, 폭, 즉 마차가 다니는 길의 폭의 그 너비였던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로마가 이게 전투를 많이 하면서 마차가 많이 다녔는데 이게 비가 오고 나면 길에 마차가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돌길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최소의 폭을 만들기 위해서 돌길의 폭을 마차의 폭에 맞췄습니다. 그럼 마차의 폭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바로 마차는 말 두 마리가 끄는 마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길의 폭은
마차 2마리의 엉덩이 폭으로 결정이 됐다는 거죠. 2000년 전에 결정된 이 길의 폭, 이것이 지금 우주를 왕복하는 시대에 로켓 추진포의 너비까지도 영향을 미쳤다는 거죠. 자, 이것이 경로의 의존성이라는 겁니다. 왜라는 질문을 한 번만 더 했더라면 우리가 바꿀 수 있었던 것,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몸에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18년 전에 정말 소름 돋는 예언을 5가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중에서 제가 3가지만 뽑았습니다. 모바일 기기라는 것을 예를 들었어요. 근데 지금 모바일 기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온라인으로 결제하고 헬스케어가 될 것이다. 지금 언택트 시대가 가면서 온라인 결제 안 해보신 분 있습니까? 또 이제 그 병원에 안 가고 의료진도 이제 언택트로 온라인으로 진료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토론, 지금처럼 줌으로 강의를 한다든가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렇게 미래를 보는 눈. 자, 21세기의 의학의 트렌드, 이제는 영양의학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거죠. 자, 이런 주장을 지금 한다면 과연 몇 년 뒤에 이게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게 룬샷이 될까요? 문샷이 될까요? 자, 중요한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독이 없으면 약품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독이 있으면 식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이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약이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이라는 것은요, 환자에게 긍정적인 의학적 영향을 주기 위해서 생산되고 규제되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헤로인은 특정 생물학적 효과를 유발하는 물질이라는 점에서 약물입니다. 영어로 하면 이건 드럭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헤로인은 증상, 질병 또는 뭐 질병 상태를 예방하거나 완화 또는 뭐 치료하는 물질로 분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헤로인은 메디신이라는 약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자, 약물과 의약품은 모두 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약물의 부작용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죠. 그 약을 창시한 뭐 지금 독성학의 창시자, 동물학의 창시자, 뭐 약학의 아버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파라셀수스라는 의사는 뭐라고 그랬냐면 모든 것은 독약이며 독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용량만이, 그러니까 복용량만이 독을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중앙일보 기사에 보니까 같은 병에 같은 약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효과가 틀리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봅시다. 페니실린은요. 이 동양의학에서는 이미 의민에게는 독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해. 뭐 철학적인 얘기겠지만 이것은 곰팡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당연히 은민에게는 독이 된다는 것을 철학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죠. 또 뭐 이런 보고 뉴스들이 계속 나옵니다. 약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주의해내는 거죠. 그렇지만 그 부작용을 주의 못해서 일어나는 피해가 많이 늘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약물의 부작용을 몰라서 목숨까지 위협에 빠뜨리는 경우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이거 정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기분 아닙니까? 이거 낫자고 약을 먹는데 오히려 그 부작용 때문에 목숨까지 잃어야 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는 거죠. 파라셀수스라는 그 의사를 그린 16세기 화가 피에르토 롱기의 약재상이라는 그런 이게 그림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말이죠. 굉장히 그 유명한 그 파라셀수스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모든 것은 독약이고 독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용량만이 독이 없는 것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은 신에 의해 자연으로부터 제공된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찾아내는 일이 누구의 일이다? 과학이 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 원에서 나오는 저 그림, 저게 왜 저기서 나올까요? 저건 바로 알로에베라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의 비법, 과연 그러면 화학량이 아니고 저 식물에 있다는 거. 역사학자들이 보니까 이 파라셀수스라는 분은 좋은 약을 찾아서 동양을 여행을 했고 거기에서 이상한 그 약초를 하나 들고 와서 관리를 했다 하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자, 약품과 식품을 한번 구별해 봅시다. 약품이라는 것은요, 치사량이 존재하고 부작용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약으로 승인을 안 합니다. 아스피린의 경우 그 LD50 사실은 반수 치사량으로 50%가 죽는 치사량. 근데 그 반수 치사량이 킬로그램당 200mg이죠. 그러면 60kg인 우리 뭐 사람을 예를 들면 뭐 몇 g을 먹어야 되는지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사실은 이게 승인 불가라는 그 개념이 뭐냐면 사실은 약으로 통제할 필요가 없다, 있다 이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작용이 있고 또 치사량이 있고 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이것을 통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그 부작용도 없고 치사량이 없다면 뭐 국가가 통제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뭐 충분히 먹어도 되고요. 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더 먹어도 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건강을 개선하기 위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약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서 이 그 약이라는 것을 그 이제 통제 지침을 두고 승인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식품은 반면에 독이 없어야 식품입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어야 건강에 필요한 식품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돌발 퀴즈 하나 내볼까요? 물은 식품일까요, 아닐까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의학자가 아니고 물리학자 샤피바갈이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약은 식물, 동물, 미생물처럼 자연으로부터 나온다. 자, 중요한 말이지 않습니까? 이 천연 생성 약물의 유효 성분은 분자의 크기가 비교적 작다는 거죠. 그래서 버드나무에서 나오는 아스피린, 또 양귀비로 만드는 몰핀, 또 곰팡이로 만드는 아까 페니실도 얘기했지만 스타딘, 뭐 이런 것들이 그 분자들이 세포의 단백질에 작용을 해서 어떤 질병과 싸우고 있더라는 것을 물리학자가 알아낸 거죠.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의학을 넘어서 이거는 상식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자, 이제는 뭐 뉴트리 메디신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면 뭐그 뉴트리 메디신이 뭐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뉴트리 메디신이라는 것은 신체를 구성하는 영양소, 즉 물질이죠. 이것을 올바른 균형을 유지하도록 영양 상태를 점검하여 부족한 영양소를 찾아줌으로써 건강을 유지하게 하며 영양 문제로 오는 질병들을 회복시켜주는 의학을 대체하는 웰리스의 한 분야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영양의학은 도대체 어떤 의학인가 하는 거죠. 예, 영양의학은 우선 현대의학의 한계를 극복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이분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이제 뭐 사실 척추 수술을 한 후에 이게 그 회복이 정말 안 되고 해서 뭐 재수술까지 하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왜 이렇게 저기 수술이 회복이 안 되는지 모르고 거의 뭐 침대 생활을 하고 계셨었는데 이분에게 뭐가 필요한 것을 생각하다가 영양을 보충해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을 보충하자마자 이분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약과 수술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역시 영양 보충이다 하는 거. 그다음에 이번 사례도 또 있지만 그 어떤 회복을 촉진해 준다 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사진에서 보아 같이 무릎에 골절 현상을 입어서 핀을 박았지만은 또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또 이제 엉덩방아를 찌면서 이제 그 요추 1번의 압박 골절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이제 누워 있게 되면서 그 폐에 뭐 물도 차기도 시작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래서 뭐 결국은 더 큰 병원으로 가서 좀 더 정밀한 진단을 받는 그런 처방이 내려졌지만 그래서 이분이 가는 길에 또 영양소에 대한 영양 그 보충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이분이 영양 보충을 하고 나서 일주일 만에 이렇게 빠르게
회복되는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벨레노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백내장하고는 전혀 틀린 거죠. 뭐 희귀하게 뭐 발생하는 질병이고 이것을 또 뭐 수술할 수 있는 의사도 별로 없습니다. 이분도 굉장히 고통을 겪었는데 이분에게 뭐 해줄 수 있는 것이 뭐 저는 영양을 권장하는 길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가 영양을 권장을 했습니다. 눈에 화학 책에 보면 다 나와요. 눈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그 원소들이 들어있다. 그 원소들이 있는 영양소를 제가 선별을 해서 이런 영양소를 챙겨 드셔보는 게 좋겠습니다. 했는데 이분도 결국 더 이상 나빠지는 걸 멈추고 그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뭐 이게 이제 제가 강의하던 필리핀의 강의실인데 요 앞에 있는 친구가 이 친구는 뭐 의사입니다. 뭐 근데 뭐 우리 대학의 약학대학의 저와 같은 헤드였습니다. 헤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의사면서 이제 석사 과정을 더 하고 박사 과정을 하려고 했는데 석사 과정을 마치고 박사 과정을 대체의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던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것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대체의학은 그 현대의학과 같이 약을 쓰지 않으면서도 신비하게 어떤 질병들을 관리해 나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연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했죠. 결국 아는 만큼 치료를 하는 것이라는 것이 정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강의한 시간은 그때 당시에는 이 골격 구조에 미치는 그 영양 상태에 대해서 강의를 하면서 그때 이 글라이콘 뉴트리언트에 대해서 강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요, 이 친구는 뭐, 우리 대학의 그 간호과 대학에 있고요, 뭐, 디스턴스 러닝 프로그램의 디렉터기도 한데, 이 친구는 뭐, 저하고 뭐, 베프이기도 하죠. 클래스메이트였기도 했고,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그 팔꿈치와 무릎에 그 가우스라는 그 통풍이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그 카이로프락틱적인 치료를 받으면 굉장히 호전이 되고 그러는 편이었지만 계속 재발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된 특별한 영양소 하나를 제가 권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걸 한번 먹어보라. 이게 다른 영양제에 비해서는 다소 비싼 면이 있지만 효과가 나온다면 비싼 가치를 충분히 할 것이다 하고 뭐 제공을 해 줬는데 결국 뭐 3일 만에 좋은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자, 보안 대체 의학의 정의. 그러면 이걸 한번 정의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표준 의료라는 것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표준 의료는 그러니까 MD라고 불리는 우리 이제 서양 의사죠. 그다음에 뭐 전공요법 의사도 뭐 취급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MD나 DO의 학위를 소지한 의료 전문가가 실시하는 행위, 또 그들이 조치하는 의약품, 이것을 표준 의료라고 하죠.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뭐 물리치료사나 뭐 간호사나 이렇게 국가의 면허를 받는 그런 의료 행위자들, 그런 사람들을 표준 의료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일부 뭐 그 표준 개업의 중에서도 뭐 대체의학 개업의가 있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외국에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에 맞서서 그럼 보완 대체 의학이라는데 보완의학부터 한번. 보완이라는 말은 뭐냐면 표준 치료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보완해 준다는 거죠. 함께 사용되지만 표준 치료라고는 간주되지 않는 치료죠. 왜냐하면 그 메커니즘이 밝혀지진 않은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침수를 사용해서 암 치료 부위의 부작용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줘요. 또 암 치료를 하는데 그 통증을 줄이는데도 침이 사용되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왜 통증을 감소시키는 건지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뭐 표준 의료라고는 하지 않고, 물론 뭐 중의학이나 한의학에서는 그냥 표준 의료화 돼 있죠.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그 속에서 어떤 메커니즘이 일어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완의학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대체의학이라는 뭐냐면 대체하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대체. 그러니까 표준 치료 행위를 대체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종양 전문가가 투약만으로는 약만으로는 이게 안 된다는 게 결론이 나올 때 그러면 특별한 식이요법까지 병행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특별한 식이요법을 사용하는 거, 이것이 바로 대체의학이라는 거죠. 그 약도 있잖아요. 키모테라피라고 하잖아요. 그 키모테라피도요. 체력이 딸리면 키모테라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체력을 보강시키기 위해서 키모테라피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양요법이 행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영양요법은 뭐예요? 뭐 그냥 먹는 거니까 뭐 그게 바로 대체의학이라는 거죠. 자, 통합의학이라는 말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럼 통합의학은 뭐냐면 이 표준의학의 대체의학 중에서 그러니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나타난 것들 그런 사례들을 결합해서 그 의료에 통합해서 접근하는 방식 이런 것을 이제 통합의학이라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 보완대체의학의 사용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미국에서는요, 천연물 사용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지금 뭐 데이터는 2002년, 2007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게 최종 보고서예요. 왜냐하면 저런 거 조사하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사실 들기 때문에 이것을 뭐 매년이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그 수요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 자료가 일단은 최종 자료였기 때문에 이 자료를 사용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에서 캠 대체의학에 사용하는 건강 상태는 뭐냐면 뭐 백페인 그러니까 등이 아픈 경우죠. 허리 통증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넥페인 목의 통증 그 다음에 관절염 조인트 페인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아틀라시스 관절염이죠.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건강한 삶의 목표, 사실 한계는 없습니다. 건강한 몸을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들, 사실 지금 뭐 해부학적으로 보면 저 몸속에 필요한 영양소들이 과연 같을까? 그렇죠? 역학적 실체론이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몸은 신체 부위별로 나누어서 제각각의 기능을 해야 생존을 하는 겁니다. 그런 몸의 각 기관별 조직별로 각각을 구성시켜야 할 물질들과 각각의 기능작용으로 소모되는 각각의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 물질들이 바로 영양원소, 즉 영양소들인 거죠. 그래서 당신의 몸은 당신이 먹는 것이 바로 당신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체 기능이 원활하려면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두뇌 인지 지원, 면역 지원, 시력, 심혈관, 내분비, 간, 근육, 그 다음에 혈당 조절, 뭐 체지방, 그 다음에 우리가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관절, 뭐 소화기, 뭐 이런데 건강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 필요한 영양소들은 따로 있다 하는 거죠. 자,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가라사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몸속에 백인의 의사를 지니고 있다. 자, 그래서 의사인 우리가 할 일은 이들 명의를 돕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음식이 약이 되고 약이 음식이 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진짜 음식이 그러니까 영양소가 약이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각기병이나 피부병, 괴혈병, 야맹증, 구루병, 불임, 혈액근고 등의 가장 좋은 약은 뭘까요? 바로 영양제라는 겁니다. 자, 이런 영양제 그 중에서요 생명을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영양소 이걸 뭐라 하냐면 필수 영양소라고 그래요. 안 먹으면 죽는다는 거죠. 네, 이게 부족하면 생명에 지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단백질, 지질, 비타민, 미네랄 이렇게 있었고 당질도 두 가지가 있었어요. 포도당, 갈락토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추가된 당질이 생겼어요. 네, 6가지가 더 추가가 됐죠. 이거 뭔지 좀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히포크라테스, 이순신, 허준의 버드나무가 있고요. 메가날리에 알로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뭐 조선시대에 이순신 장군이 과거 시험을 받다가 낙마해서 부모가 붕대를 했다는 얘기를 위인전에서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 부모가 붕대가 뭐냐면 버드나무였습니다.
자, 그런데 동시대에 허준이 동의보감을 명에 의해서 작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이 버드나무에 대해서 뭐 풍을 없앤다든가 뭐 부은 것을 빼게 하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하고 뭐 소화도 잘 되게 하고 몸의 물기를 없애고 뭐 이런 그 작용이 있다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되죠. 자, 이거 약으로 썼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히포크라테스가 지금부터 한 2400년 전에 분만 환자가 찾아왔는데 이게 통증이 너무나 심해서 그 산모가 죽을 것 같았어요. 그 통증을 견디지 못해서. 근데 산모의 늙은 시어머니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니 그걸 데려서 그 국물을 산모에게 마시게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았더니 어, 그 산통이 없어지고 애를 순풍순풍 났어요. 그래서 그게 뭘까 해서 그 보니까 버드나무 껍질인 거죠. 그 버드나무 껍질을 그래서 그때부터 진통제로 썼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자, 이것을 에드워드 스톤 목사는 말라리아 치료법으로 활용을 했고요. 나중에 독일 바이엘사는 이것을 류마티즘 치료제로 썼고 나중에 그것이 아스피린의 효시가 되는 거죠. 자, 메거널리 박사님의 알로에 1980년도에 메거널리 박사님이 이제 대학에서 공부하면서 의대에서 어렸을 때 본인이 어렸을 때 화상을 입었는데 아버지가 밖에 있는 알로에베라를 꺾어다 그 즙을 짜서 상처에 발라준 기억을 되살려서 그 알로에베라에 뭔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활성 성분이 뭔가를 확인하다가 결국 찾아낸 것이 만노즈를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1920년에는 바이오 테크놀로지라는 저널에서 거의 예의 없이 둘 이상의 살아있는 세포가 특정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때마다 세포 표면의 탄수화물이 관여한다는 것을 이제 논제로 정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노즈를 가지고 메나폴이라는 이름으로 그걸 분리해서 알로에베라에서 이제 분리하는데 성공을 해서 그것을 이제 특허를 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96년도에는 하퍼의 생화학 교과서라는 생화학 교과서, 의대생이 보는 교과서들이죠. 이게 좀 어렵다 보니까 뭐 식품공학이나 뭐 식품 영양학 이런 데서는 이 책을 안 배우고요. 의사들만 배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로버트 머레이 박사님이 거기에 이제 챕터 하나를 담당하셔서 거기에 단백질에 관한 장을 한 챕터를 쓰셨어요. 거기에 보니까 뭐 기존에도 생화학책에 조금씩은 나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굉장히 자세하게 정말 디테일하게 정리가 된 거죠. 거기에 세포의 단어라는 그 거기 그 세포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것은 8개의 탄수화물이다. 그것이 식별되더라 하는 것을 교과서에 실으면서 이제 이 맥다니엘 박사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메나폴에다가 만노즈죠. 만노즈에다 8가지 그 탄수화물 만노즈는 빼면 이제 나머지 7가지가 되겠죠. 이것을 혼합한다면 도대체 어떤 효과가 날까? 세포 간 통신이 더 잘 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을 연구해서 낸 제품이 만들어졌어요. 그 엠브로토스라는 것이 세계 특허가 나와버리는 거죠. 네. 자, 지금까지 뭐 대체의학에 대해서 제가 뭐 열여러 뭐 얘기를 좀 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자, 그러나 우리가 치유의 대체의학 접목에 대한 관점을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생명의 총각을 다루는 입장에서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과학을 갖춘 신뢰할 수 있는 의료진 뿐입니다. 의학은 과학기술과 철학이 함께 공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야에 도인 같은 분이 있다 한들 과학이 검증된 기술이나 또 어떤 치료술이 검증된 것이 아니라면 그런 현대의학 그 의료진에 비해서 이게 도인 같은 분들의 어떤 의술이 안전할 수는 사실 없는 겁니다. 대체의학은 현대의학과 대비해서 수평을 이루는 의학은 아닙니다.
현대의학을 보완하고 말 그대로 컴플레멘터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현대의학의 한계를 넘어서 치료법이 없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연구를 하는 거죠. 대체기술, 얼터네이티브 하는 치료기술, 메디신 같은 것을 연구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뭐 응급의학은 현대의학의 주가 되는 겁니다. 뭐 응급 환자들도 병원에 안 가고 이건 이렇게 치료하면 돼, 뭐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의학이 기적 같은 일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부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현대의학을 배제하고 독단으로 프랙티스한다면 이 또한 올바르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을 기반으로 해서 대체의학을 연구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대체의학자인 저로서도 이것을 강하게 어필하고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치유는 과학 기술, 기술과학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치료법에서는 주치의의 그 치료법에 병행해서 이 영양요법의 정보를 가지고 의사에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식견 있는 의사들은 대부분 그것을 알기 때문에 분명 더 좋은 결과로 여러분의 몸을 회복시킬 것이라고 제가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1세기 새로운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는 검증되지 않은 수천 개보다 검증된 단 하나가 정답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재미나는 강의 뭐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나리였습니다.